25도의 혹한이 몰아치던 12월의 밤, 함경남도 앞바다에 떠있던 군함 한 척에서 숨막히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어린 부하를 살리기 위해 기관장은 고장 난 엔진의 굉음을 뚫고 배의 머리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멈추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시작된 그들의 항해는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춥지요.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따스운 보일러 틀어놓고 귤이라도 까먹고 있으면 문득문득 그날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생각나서 몸을 떨곤 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제 뼛속에 박힌 그 냉기는 아직도 다 빠져나가질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함경남도 함흥이었습니다. 성천강 맑은 물이 흐르고 비단 짜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예전부터 살기 좋은 곳이라 했지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고향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북한군 해군에서 전투함을 모는 기관장이었습니다. 기관장이 뭐냐? 배의 심장인 엔진을 책임지는 사람이지요. 바다 사나이라고 하면 겉보기엔 번듯해 보이고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닐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썩어 빠진 군함 안에서 시작된 목숨을 건 탈출기입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총, 대포, 아니지요. 바로 밥입니다. 먹어야 싸울 것 아닙니까? 6.25 전쟁 때 우리 국군 용사님들도 주먹밥이라도 드시면서 나라를 지키셨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성대국이니 뭐니 떠들어대던 그 시절 북한 군대는 6.25 때보다도 못했습니다. 제가 타던 배는 200톤급 경비정이었습니다. 겉에 페인트 칠만 번지르르하게 해놨지 속은 고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출동은커녕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배가 항구에 묶여있으니 군함이 아니라 그냥 쇠덩어리 물동이었지요. 겨울 바닷바람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쇠로 된 배 안은 냉장고보다 더 춥습니다. 난방? 그런 건 간부들 숙소에나 있는 거지요. 우리 승조원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날도 유독 추운 날이었습니다. 배 안의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우리 막내 박 하사가 엔진 옆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더군요. 21살, 한창 먹고 자랄 나이인데 못 먹어서 얼굴이 해골 바가지 같았습니다. 기관장 동지, 배가 너무 고픕니다. 힘없이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향에 있는 아들 녀석 생각도 나고 말이죠. 군대에 보낸 귀한 자식들이 나라 지키라고 갔지. 굶어 죽으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랬습니다. 배급이라고 나오는 건 옥수수, 가루 섞인 국수 조금. 그것도 모자라서 바닷물에 소금 절인 무 몇 조각 띄운 국이 전부였습니다. 쌀알 구경은 명절 때나 하는 거였죠.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으면서 다들 익숙해졌다지만 군대까지 밥이 끊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통신장 이 중사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이 친구는 눈치가 빠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아는 녀석이었습니다. 형님, 저기 취사장 뒤편 좀 보시라요. 이 중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치지도원 놈이 자기 방에서 닭을 삶아먹고 나온 뼈다귀를 몰래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뼈다귀에 붙은 살점을 보는데 배고픈 병사들이 달려들어 핥아먹으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짐승이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지도원 놈들은 병사들 몫으로 나온 기름이며 쌀을 뒤로 빼돌려 장마당에 팔아먹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군인이 됐나? 내 부하들, 내 동생 같은 아이들 굶겨 죽이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때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당과 수령을 위해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충성심이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간부들의 부패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기관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깁니다. 파도 소리만 철썩 배를 때리지요. 그 소리가 마치 철민아, 정신 차려라. 여기는 지옥이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 하사가 자다가 헛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니, 쌀밥, 고깃국. 그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그 마음. 그런데 저는 제 부하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는 무능한 상급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아직 탈출까지는 생각 못했고, 어떻게든 내 새끼들 배는 채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항구 근처 민가에 가서 도둑질이라도 할까, 아니면 바다에 그물이라도 던져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요. 하지만 어르신들,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어둠 속에서 이 중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가 품속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그게 우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될 줄이야.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지요? 그 작은 라디오 하나가 어떻게 우리 셋을 사지로 몰아넣고 또 희망으로 이끌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경운기 몰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10년, 20년 쓰다 보면 나사가 풀려서 달달거리고 기름은 줄줄 새고 언제 멈출지 조마조마하지요. 제가 몰던 그 군함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심했지요. 명색이 전투함인데 엔진은 제 나이보다 많은 1960년대 소련제 구닥다리였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고장이 나면 깡통을 오려서 덧대고 고무줄로 칭칭 감아서 썼습니다. 이게 배입니까? 고물상이지. 한 번은 바다에 나갔다가 파이프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기관실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데 막을 자재가 없어서 병사들이 입고 있던 내복을 찢어서 틀어막았습니다. 기관장 동지, 수압 때문에 자꾸 밀려 나옵니다. 막내 박하사가 울상을 지으며 소리치던 게 기억납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면서 녹슨 나사를 조이고 또 조였습니다. 나사산이 다 뭉개져서 헛도는데 그걸 붙잡고 제발 버텨다오. 제발 하며 빌었습니다. 겉으로는 당의 배려니 뭐니 선전해대지만 속은 이렇게 다 썩어서 언제 수장될지 모르는 게 북한 군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배관에서 새어나오는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기관실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낮에 터진 파이프를 겨우 떼우고 나니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통신장 이 중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작은 라디오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중국산 싸구려 라디오였습니다. 건전지도 다 닳아서 소리가 지지직거리는데 이 중사가 안테나를 배관 파이프에 갖다 대니 신기하게도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겠으며 주말 나들이 차량으로. 남조선 방송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걸리면 총살감인 걸 알면서도 귀는 이미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북한 방송처럼 꽥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속삭이는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 그게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방송 내용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 빼는 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셔야.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이 중사야. 저게 무슨 소리냐? 살을 뺀다고? 형님, 남조선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배 나온 게 병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밥을 굶고 운동을 한답니다. 옆에 있던 박하사를 쳐다봤습니다. 며칠을 굶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영양실조로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내부와 우리는 쌀밥 한 그릇, 고기 한 점이 소원인데 저쪽 세상 사람들은 살이 쪄서 고민이라니.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 녹슨 쇳덩어리 안에서 목숨 걸고 파이프를 틀어막고 있는데 우리가 지킨다는 이 체제는 대체 우리한테 뭘 해줬나. 이 배는 낡아빠져서 가라앉기 직전인데 평양에 있는 높은 놈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겠지. 그리고 남조선은 정말 천국인가? 박하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관장 동지, 남조선 가면 정말 이 밥 쌀밥에 고깃국 실컷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순진한 눈망울을 보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더라. 거기는 걔도 이 밥을 먹는다더라. 그날 밤, 낡은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덜컹, 덜컹. 마치 여기 있으면 죽는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녹슨 배와 굶주린 병사,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풍요로운 남쪽의 이야기. 이 잔인한 현실의 차이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이 썩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이라니요. 그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셋은 물론이고 고향의 가족들까지.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고 억울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미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물 배라도 불러만 간다면 저 바다를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고 안 좋은 일은 꼭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낡은 배와 텅 빈 밥통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쩍쩍 얼어붙는 혹한기의 상부에서 동계 전투 준비 태세 검열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말이 좋아 검열이지.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주면서 당장이라도 전쟁할 수 있게 배를 가동하라는 겁니다. 기관장 동지, 3호 발전기 피스톤이 눌어붙었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기관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쇳덩어리 엔진을 맨손으로 만지면 살점이 쩍쩍 달라붙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명령을 못 지키면 명령 불복종으로 총살인데. 우리는 손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얼어붙은 엔진을 망치로 때리고 기름을 끼얹으며 씨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침을 콜록거리던 우리 막내 박하사가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박하사, 정신 차려. 야.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는데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입가에는 거무튀튀한 피가 묻어있더군요. 폐병인지 영양실조 합병증인지. 의사가 없으니 알 길이 있나요? 형님, 너무 춥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21살짜리가 품에 안겨서 어린애처럼 우는데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에는 약이라곤 정로한 몇 알밖에 없었습니다. 해열제 한 알, 항생제 한 알이 없어서 부하를 눈앞에서 죽여야 하는 게 북한 군대였습니다. 제가 눈이 뒤집혀서 정치지도원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도원 동지, 박하사가 죽게 생겼습니다. 병원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발. 그런데 어르신들,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전기난로 쬐면서 귤 까먹던 그 작자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더군요. 야, 기관장. 지금 검열이 코앞인데 병원은 무슨 얼어 죽을 병원이야?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개 하나 빠지면 검열 점수 깎이는 거 내가 책임질 거야?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저놈들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진급을 위한 소모품, 기계 부속품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6.25 때 우리 국군 지휘관들은 부하 하나 살리려고 업고 뛰었다던데 여기는 인민을 위한다는 놈들이 인민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관실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하사는 이 중사의 무릎을 베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 낡아빠진 배가 원망스러웠습니다. 1960년대에 만든 고물 엔진이나 약한 톨 없는 우리 처지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박하사는 죽는다. 100% 죽는다. 그때 이 중사가 저를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박하사 저렇게 보낼 겁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시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 어차피 검열 통과 못하면 우리는 숙청입니다. 박하사는 병도 못 고치고 죽을 거고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검열에 걸려 감옥 가서 죽거나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바에야 차라리 사나이답게 한번 부딪혀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덜덜 떨고 있는 박하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찼습니다. 박하사야, 조금만 참아라. 형이 너 살려준다. 쌀밥에 고깃국 먹여준다. 그것은 박하사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맹세였습니다. 더 이상 이 썩은 배의 부속품으로 살지 않겠다. 내 부하들, 내 동생들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저는 이 중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좁고 기름 냄새나는 기관실 구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위에서는 지도원이 빨리 안 고치고 뭐하냐 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미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저 너머 자유가 있다는 그곳. 하지만 어르신들 막상 저지르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이 고물배를 어떻게 움직일지, 감시병들은 어떻게 따돌릴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회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살기 위한 모의입니다. 누가 들을까 봐 입도 뻥긋 못하고 눈빛으로만 마음을 맞추는 그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작전실 대신 시끄러운 기관실을 택했습니다. 낡은 발전기가 쾅쾅쾅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의 방패막이었습니다. 그 굉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귀에 대고 고함을 치듯 속삭였습니다. 형님,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 검열 대비 훈련한다고 배를 띄울 때가 기회입니다. 이 중사의 눈이 횃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상부에는 엔진 테스트를 위해 앞바다로 나가겠다고 보고하고 배를 몰고 나가서 기수를 남쪽으로 확 돌려버리는 겁니다. 말은 쉽지요.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기름이었습니다. 훈련용으로 배급받은 기름은 딱 왕복할 만큼뿐이었습니다. 남쪽까지 가려면 턱도 없이 모자랐지요. 기관장 동지, 예비 탱크 밑바닥에 찌꺼기 기름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긁어모아야 합니다. 제가 기관장이니 배속 사정은 훤하지요. 바닥에 고인 찌꺼기 기름, 그거 잘못 쓰면 엔진 필터가 막혀서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춥니다. 하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밤새 필터 청소해 놓으마. 찌꺼기 기름 한 방울까지 싹 다 긁어넣자. 둘째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에는 우리 셋만 타는 게 아닙니다. 갑판장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감시하는 그 지독한 정치 지도원이 문제입니다. 그놈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 중사가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숨겨둔 40도짜리 술 한 병이 있습니다. 내일 밤 훈련 나간다고 하면 추우니까 분명히 술 생각날 겁니다. 제가 독한 술을 먹여서 골로 보내겠습니다. 작전은 짰지만 정작 제 발목을 잡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어머니 얼굴이 천장 위로 둥실 떠오르는 겁니다. 철민아, 밥은 먹었니? 춥지는 않고? 평생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오신 분인데 내가 도망가면 역적의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받으실 텐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탈북해서 잘 먹고 잘 산들 어머니가 고초를 겪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효도가 아닐까. 수만 번도 더 흔들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앓고 있던 박하사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적이 저 어린 것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살아서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모셔오겠습니다. 아니, 통일이 되면 금이환영하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바닥에 엎드려 북쪽, 고향이 있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형님, 준비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 중사가 눈짓을 보냈습니다. 손에는 몽키 스패너를 꽉 쥐었습니다. 여차하면 무기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서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달도 없는 금은 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 편인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밤, 이 낡은 배가 주인인 북한군을 배신하고 자유를 찾아 떠난다는 것을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북한 군인이 아닙니다. 살면 자유인이고 죽으면 물귀신입니다. 살면서 심장이 멎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밤 심장이 제멋대로 춤을 추다 못해 아예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약속된 밤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먹물을 뿌린 듯 캄캄했고 파도는 거칠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지 바다 안개가 스멀스멀 끼기 시작하더군요.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그 안개가 바로 우리의 구멍이었습니다. 작전은 이 중사가 정치지도원 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도원 동지, 날도 추운데 몸 좀 녹이시라요. 이 중사가 아끼던 40도짜리 독주를 내밀었습니다.
평소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 작자는 의심도 없이 벽나발을 불더군요. 밖에서 귀를 곤두세우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됐다. 1단계 성공입니다. 저는 아픈 박하사를 부축해서 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박하사는 겁에 질려 파들파들 떨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정말 가는 겁니까? 우리 정말 사는 겁니까? 그래. 산다. 꼭 산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엔진 시동을 걸 차례입니다. 이 낡은 60년대식 엔진은 시동을 걸 때 콱광 하고 천둥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에 자던 병사들이나 부두 경비병이 깰 수도 있습니다. 제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스위치에 손을 올리고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콱과광, 쿵, 쿵, 쿵. 정적을 깨고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누군가 뛰어올까봐, 비상벨이 울릴까봐 몽키 스패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엔진 소음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지도원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요. 출항이다. 다 놀려. 이 중사가 밧줄을 걷어 올리자마자 저는 기어를 넣었습니다. 배가 우웅하고 울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두 초소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야, 저 배 뭐야? 어디 가는 거야? 경비병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이제 끝인가? 총알이 날아오나? 이 중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엔진 테스트 중이야. 지도원 동지 명령이다. 불 꺼. 임마. 워낙 당당하게 소리치니 경비병도 멈칫하더군요. 그 찰나의 순간 배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뱃머리를 남쪽으로, 오로지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나침반에 S자만 보고 달렸습니다. 항구를 빠져나오자마자 거친 파도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200톤짜리 낡은 배는 나무집처럼 흔들렸습니다. 형님, 속도가 너무 안 납니다. 이 중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찌꺼기 기름을 쓴 탓인지 엔진이 자꾸 푸덕거리며 기침을 했습니다. 속도가 나야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따돌릴 텐데 배는 기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붉은 신호탄이 터지는 게 보였습니다. 도주다. 배가 탈취당했다. 이제야 눈치챈 놈들이 추격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박하사, 기름 더 부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 조상님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눈앞에는 시커먼 파도가 넘실대고 뒤에는 총을 든 추격조가 쫓아오는 상황. 이 낡은 배 한 척에 우리 셋의 목숨, 아니 우리 가족들의 운명까지 다 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리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서 얼굴이 얼어붙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돌아올 수 없는 강, 아니 바다를 건넜습니다. 살아서 밟을 땅이 있을지 아니면 이 차가운 물속이 무덤이 될지 아무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적의 추격을 따돌렸다고 안도하던 그 순간 이 낡은 배가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멈춰버린 엔진과 우리의 운명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갑자기 세상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십니까? 차라리 대포 소리가 나는 게 낫지. 그 적막감은 사람 피를 말립니다. 추격 따돌리느라 엔진을 한 개까지 돌려댄 게 화근이었습니다. 낡아 빠진 배가 푸덕 기침을 하더니 기어이 툭 하고 멈춰버렸습니다. 배의 심장이 멎은 겁니다. 그 시끄럽던 엔진 소리가 사라지니 갑자기 세상에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형님, 배가 섰습니다. 이 중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기관실로 뛰어내려가 보니 매캐한 연기만 자욱하고 엔진은 뜨거운 열기만 뿜을 뿐 꼼짝도 안 했습니다.
찌꺼기 기름에 섞여 있던 녹가루가 연료관을 꽉 막아버린 겁니다. 망치로 때려보고 입으로 불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1960년대 고물 엔진은 다시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망대해의 고아 신세가 되었습니다. 엔진이 멈추니 난방도 끝났습니다. 겨울 바다 한복판, 영하 20도의 냉기가 칼날처럼 배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배는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마치 관짝에 갇혀서 떠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아픈 박하사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걸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조타실 한 구석에 모였습니다. 박하사, 이리 와라. 형한테 붙어라. 저와 이 중사가 박하사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사내 셋이서 체온을 나눠 가지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는데 박하사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관장 동지, 우리 이제 죽는 겁니까? 고깃 굽은 구경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 겁니까? 그 말을 듣는데 목구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다. 안 죽는다. 저기 봐라. 남쪽 하늘에 별이 저렇게 밝지 않냐. 우리 어머니가 보고 계신다. 절대 안 죽는다.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나침반도 고장 났는지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우리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북쪽 해안으로 떠밀려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날이 밝았는데 인공기가 펄럭이는 북한 땅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기도를 하게 된다더니 평생 당 생활만 했던 저도 저절로 하늘을 찾게 되더군요. 천지신명님, 조상님, 제발 저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 불쌍한 어린 놈 살려주시고 고향에 계신 노모 한 번만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우리는 비몽사몽간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깨워줬습니다. 자면 죽으니까요. 철민아, 정신 차려라. 어디선가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그 따뜻했던 어머니 품속이 어찌나 그립던지.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드디어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면 희망이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우리 눈에 들어온 건 더 절망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끝도 없는 바다뿐. 배 한 척, 갈매기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대로 말라 죽는구나. 모든 걸 포기하고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저기 보십시오. 이 중사가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저 멀리서 하얀 물살을 가르며 무언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적인가? 아군인가? 우리는 몽키 스패너와 쇠파이프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면 싸우다 죽을 각오로 말입니다. 저승사자가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구세주였다면 그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 멀리서 다가오는 배를 보며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배는 무서운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오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200톤짜리 녹슨 배는 그 옆에 갖다 대면 종이배나 다름없었지요. 형님, 몽키 스패너 드십시오. 인공기북한 국기 보이면 바로 싸우다 죽습니다. 이 중사가 비장하게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녹슨 스패너를 꽉 쥐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면 잡혀가서 고문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끝장을 볼 작정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형체가 뚜렷해졌습니다. 날렵하고 세련된 회색 선체, 앞머리에 달린 위풍당당한 한 포. 북한의 쭈글쭈글한 배들과는 때깔부터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하나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하얀 바탕에 붉고 푸른 태극 문양. 그리고 내 귀퉁이에 검은 궤. 태극기였습니다. 태극기다. 야, 남조선 배다. 우리 살았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북한에서는 저 깃발을 보면 총을 쏘라고 배웠는데 그 순간 저 깃발이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보였습니다. 투항하라, 투항하라.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라.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서 대포 같은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우리는 들고 있던 쇠파이프랑 스패너를 바다에 냅다 던져버리고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귀순입니다. 귀순하러 왔습니다. 우리 배에 해군 장병들이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그 젊은 군인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게 영양실조 걸린 우리 병사들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방탄조끼며 군복이며 어찌나 번듯하던지. 아, 국력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한눈에 알겠더군요. 신원 확인했습니다. 환자 발생, 의무병 앞으로. 우리 몰골을 보더니 지휘관으로 보이는 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던 박하사를 보자마자 젊은 병사들이 달려들어 들것에 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해군 함정으로 옮겨 타고 따뜻한 선실에 들어서니 난생 처음 맡아보는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병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따뜻한 코코아입니다. 좀 드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뼈 빠지게 일해도 당을 위해 더 바쳐라는 소리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처음 보는 우리에게 고생했다며 머리를 숙여줬습니다. 후들거리는 손으로 따뜻한 코코아를 한 모금 넘겼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식도 끝까지 퍼져나가는데 갑자기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으흐흐. 으엉. 나이 40 넘은 사내가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 중사도 들것에 누운 박하사도 우리 셋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형님, 우리 살았습니다. 진짜 살았습니다. 그래, 살았다. 어머니, 저 살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우리가 타고 온 그 낡은 배가 밧줄에 묶여 끌려오고 있더군요. 지옥 같았던 그 배가 왜 그리 처량해 보이던지. 이제 우리는 자유의 땅으로 갑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 내 부하가 아프면 약을 주는 곳,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그곳으로. 하지만 어르신들,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막상 한국 땅을 밟고 보니 모든 게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쌀 포대를 보고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 한국 땅을 밟고 시내로 나왔을 때 제 눈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한 거리, 도로를 꽉 채운 자동차들, 정말이지 별천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활기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하나원을 거쳐 사회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쌀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보고 제가 그 앞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쌀 한 줌이 없어서 내 부하가 피를 토하고 이웃집 아이가 굶어 죽었는데 여기는 돈만 주면, 아니 돈이 없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쌀 포대를 어루만지며 멍하니 서 있으니 직원이 와서 아저씨, 도와드릴까요? 하더군요. 아니요. 그냥 쌀이 너무 하얘서요. 너무 고와서요. 집에 와서 전기밥솥에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입에 넣는데 달콤하면서도 목이 메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이 밥 참 좋아하시는데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질 만큼 죄책감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막내 박하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용하더군요. 며칠을 입원해서 영양제 맞고 치료받더니 지금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습니다. 퇴원하던 날 제가 약속대로 설렁탕집에 데려가서 특대 사이즈로 사줬습니다. 형님, 고기가 국물 반, 고기 반입니다. 뚝배기에 코를 박고 국물까지 싹 비우는 녀석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약속을 지켜서 다행이다. 살려서 다행이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배 타던 기술 살려 작은 선박 회사에서 엔진을 고치고 있고, 똑똑한 이 중사는 야간 대학 다니며 공부하고, 박하사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셋이 모여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일 때면 웃다가도 끝내 울음바다가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풍요로움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 때가 제일 힘듭니다.
남들은 고향 간다고 선물 보따리 들고 나서는데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까요. 임진각에 가서 북쪽을 바라보며 절을 올립니다. 차가운 철조망 너머 저 북쪽 하늘 아래 제 어머니가 살아는 계신지 식사는 하셨는지. 어머니, 불효자 철민이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밥 먹고 등 따숩게 지내는데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습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제가 직접 수리한 튼튼한 배를 몰고 다시 고향 함흥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에는 쌀가마니와 고기, 따뜻한 옷을 가득 싣고 말이죠. 항구에서 어머니가 내 아들 왔느냐 하며 달려나오시면 그 거친 손을 잡고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평생 배부르게 해드릴게요. 하고 목 놓아 울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저 같은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배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분들 손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저 북녘 땅에서 자유를 그리며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웃으며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부족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